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진 후 16일 만에 드디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제가 패널들에게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뒤늦은 입장 발표는 왜 하는 걸 판넬에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올려봐 주시죠. 아직 쓰신 분 먼저 우선 김현 대변인께서 먼저 쓰셨네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16일 만에 일단 국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점에서 뒤늦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시지탄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최명길 의원께서는 이제 국민의당 소속이시니까 그동안에 뭐 저 배경이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텐데 뭐 진지하고 신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왜라고 네. 물었기 때문에 타고난 안철수 대표의 진지함과 신중함 때문에 16일 늦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난 6월 26일 날 박 전 대표의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기습적으로 당 대표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후에 그 주에 이제 그 주말에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 사실 7월 3일 날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얘기는 나왔지만 어떤 매듭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접은 건가요? 아니면 당내 다른 분들?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금 뭔가 검찰에서 일단 1차적 매듭을 지은 상황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도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고민 끝에 후자를 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일주일 넘게 시간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제 이것도 일종의 1차적 매듭이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저 기자 출신이신 김홍국 교수는 이제 꼼꼼 신중하고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네. 첫 번째는 역시 꼼꼼하고 신중한 그 성격. 방금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지켜봤던 안철수 전 후보의 성격은 정말 차분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단안을 딱 짓기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돌아본다. 소위 말하는 정치력이 뛰어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소위 말하는 문과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확 결정하고 승부수를 던지는데 꼼꼼하게 짚어보는 이과 출신들. 문과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합리적인 절차라든가 이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는 분들이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검찰 조사에서 내용들을 당에서 나온 조사 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철수 전 후보도 사실은 어떤 내용이 될지 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만일의 경우 한 번 사과하고 두 번 사과하고 몇 번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꼼꼼하게 검찰의 마지막 발표와 구속영장까지 본 것 같다. 결국은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의 그런 정치적 이 성격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정치적인 과정들을 본다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좀 늦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정치부 기자를 좀 할 때 보면 정치에는 사실은 동물적 감각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꼼꼼한 성격도 그렇습니다. 뭐 필요하지만. 근데 김종래 교수님은 좀 길게 적어주셨네요. 여론의 시간과 안철수의 시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령 언론사로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가 독자나 제3자한테서 엉터리 제보를 받고 그걸 기사화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오보가 돼도 문제인데 조선일보의 기자가 스스로 기사를 조작을 해서 실었던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우선 독자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부적으로 신중하고 검토하고 할 이유가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음이라는 당원이 조작을 한 사실은 한 2주 이상 전에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느냐 또는 뭐 중간에 누가 알았느냐 뭐냐를 떠나서 당원이 제보를 들은 게 아니라 당원이 조작했다는 사실은 그때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과고 문과고 개인이 퍼스널리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안철수 이 후보의 그 시간과 일반 여론의 시간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의 시간은 벌써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독자적인 시간표는 그 무슨 뭐 직장이나 농가 원론가에 나오는 시간인지 몰라도 왜 저렇게 늦게 해가지고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지만 감동이 별로 있었느냐 그리고 이걸로 사태가 수습이 될 것이냐라고 볼 때는 유권자나 국민의당에게 무슨 도움이 될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든지 빼쓰기는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 전범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발언은 연일 강공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배경은 뭐 어저께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오늘 추미애 대표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저 배경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수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강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정말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저희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조작으로 드러났고 개인 단독 범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동 정범이다라고 어저께 검찰 구속영장이 그렇게 실질심사에서 되고 구속까지 된 사안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고요.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대선이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이 아니잖아요. 네. 그 국민들의 그런 많은 염원,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이 농단된 것을 좀 청소해달라, 적폐를 청소해달라라는 그런 대선이었던 만큼 이런 국민의당에서 조직적이고 지도부가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뤄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유미라는 한 사람이 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결과 발표를 너무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더 이렇게 민심이 돌아선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미애 대표는
정상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의견을 개진한 거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그 최 의원님 이제 국민의당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였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당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 설명조차 이제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김현 대변인께서도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께서 지금 무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받으면서 지금 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살짝 좀 차분한 상태를 잃으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당 대표께서 하셔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약간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추미애 대표의 뭐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실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거꾸로 말했어요. 네.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남부지방검찰청 네. 이제 2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도요. 네. 추미애 대표의 이 반복된 발언에 대해서 네. 실제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저는 그 그거야. 발언이 네.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예,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을 신념하는 바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수사를 하더라도 법률가 출신인 그 당 대표가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은 뭔가 그렇게 해도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인상을 받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막 진행 중이고 공소 제기를 위한 그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19일이면 이제 그 기소를 해야 되는데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그런데 제가 김현 대변인께 저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해명을 하면은 검찰에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그렇게 그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는 집권당 대표란 말이죠. 물론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국민의당의 그런 말씀은 사실은 좀 이렇게 온당하지 않다라고 네. 짧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집권한 지 2달 조금 넘었고요. 네. 검찰 개혁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 넘어 산이 지금 있는 겁니다. 검찰 네.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네. 대선 전국에서 공작을 해서 여론을 호도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이 저희가 그것을 바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정당이 또 정당 대표가 또는 정당에 관계하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찰이 알아서 어련히 잘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아니, 지금 검찰이 특히 수사를 언론도 못 하고 마찬가지고 있나요? 국정원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저희가 검찰이 잘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자체 13가지의 개혁 과제를 놓고 국정원이 자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그럼 가이드라인을 준 거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저는 제가 네, 뭐 과도한 그게 재판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 양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유죄다 무죄다 양형은 몇 년이 적당하다라고 네. 하는 말을 아니하는 것처럼 네. 수사가 아주 진지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걸 진행되고 있을 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입장에 있는 네. 사람들은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는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사법적 분명히 해야 예의라고 됩니다. 봅니다. 저희는 이해관계자가 무슨- 아니고요. 국민의당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가 왜 아니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까? 말씀은요. 그건 정말 제가 옳든 고발인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피고발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가이드라인 문제가 워낙 뜨거운 주제라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서 전 의원의 구속결정 방침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정치검찰 1호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추유미라고 명명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평안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를 추미유 대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즉 추미애의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를 했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선 김현 대변인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올해 들어 29년 됐는데요. 당대표를 향해서 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공작 사건에 지금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당 대표 이름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저렇게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국민의당이 이 사건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잠깐 반론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런 형태의 그 언어의 유희 같은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단지 저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의당이 여당 대표의 반복적 저런 발언에 대해서 몹시 흥분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이 그냥 읽어준다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 아닐까. 이 정도로 그러면 기자 출신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을 좀 실제로 저렇게 자꾸 집권당 대표가 말을 하면은 네. 추미애 대표의 말이 옳든 그르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이유미 씨의 단독 행위였다라고 결론 내린 것도 또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반론을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박주선 그 위원장이 얘기한 정치 검찰 얘기도 뭐 정치 검찰이 이론지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문제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지만 네. 이 경우에는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논리를 따지면 정치 재판부, 정치 사법부라고 해야 옳은 것이지 영장을 청구한 단계가 아니라 지금 집행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나 추미애 대표도 이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저렇게까지 사과를 뒤늦게라도 했으니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시선도 돌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국민의당의 그 조작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른 데로 시야를 좀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우리 김홍국 교수는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좀 찬물을 좀 이렇게 기연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다. 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집권 여당입니다. 네. 결국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중책을 갖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지으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120석에 더해서 결국은 모든 사안이 좌지우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진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이렇게 거친 말, 특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가 추정이죠. 그렇죠. 단정적으로 무슨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집권당 대표로서 발언도 좀 더 포용적이고 사실은 대변인이라든가 네. 또는 뭐 원내 대변인께서 그런 공격을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이 논쟁의 지점이 되지만 네. 집권당 대표가 그런 공세에 최선봉에 나서는 것도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언어도 굉장히 거칠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당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서로의 이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이 저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결국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검찰의 원칙적인 얘기를 저는 가능한 얘기를 해주고요.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이 사안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결국 검찰과 법원에서 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냉정한 사법 절차의 과정들은 지켜보되 그러나 그것들을 정당 정치 안에서 풀어내는 것은 정치적 영역인데 법적인 영역, 정치적 영역이 혼돈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의 꼬인 상황이 돼버렸다. 네. 결국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의당도 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로 간에 국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두 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정치적 고착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 상황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아니, 뭐 조금 풀어야 풀어야 되는 되는데 데는 뭐다 동의하는데요.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선후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말 때문에 이게 중단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벌써 16일이고요. 그다음에 인지한 것은 벌써 그 이전입니다. 네.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쨌든 본인들이 검찰이 수사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 대표는 사실 16일 동안 4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대변인 단위든 아니면 당내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박지원 전 대표께서 정말 이 추미애 대표한테 고발해놓고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 시기에.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 행위라면 뭐를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그러지 마시고 그 꼬리 자르기 하지 마시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진실을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오후에 네. 의총을 소집해서 전격적으로 중단을 한 겁니다. 의사 일정을 모두 중단한 겁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의사 진행을 중단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한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네. 추경은 추경이고 인선은 인선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어느 정당이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중단의 사유로 삼고 파행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잘못했는데 왜 잘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반론하시겠습니까? 중단합니까? 국민의당이 반성의 날이라고 제가 네. 가능한 한 해명 내지 뭐 이런 부분의 설명을 좀 줄이고 자제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참 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구속영장의 발부라는 것이 유죄가 결정난 것도 아니고 네. 공동 정범이라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러나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유미가 주도적으로 조작을 했으되 조작을 해서 5월 5일 날 공표하기 이전 단계 혹은 이후 단계에서는 이준서 씨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있으니 이거를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갈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네.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그만큼만 법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모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건 곤란한 얘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9일에 이제 구속시효가 만료되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공소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차분히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추가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가 또 이 문제의 진위 여부를 가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시작된 추다르크 별명이죠. 추미애 대표와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간 설전. 크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거리에 나가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옛날부터 이제 말 실수가 좀 많았었잖아요. 뭐 서로 말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지원 대표는 책임을 지긴 해야죠. 알았어도 잘못됐고 몰랐어도 무능한 거니까 그건 잘못이죠. 국민의당은 뭐라고 지지 아니지.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지. 박지원 대표가 특검하자는 것도 옳은 소리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잖아. 승자니까 좀 이렇게 좀 포용하고. 머리를 잘르니 꼬리를 잘르니 해가면서 벌집을 쑤셔가지고 그러면 되나? 왜 야당하고 왜 싸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한 건 아니고 그것을 정쟁 삼아서 꼬투리 삼아서 협조를 못하겠다.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말 적반하장이고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우리 현안들이 더 많잖아요.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얼른 처리하는 게 더 급하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의견도 참 다양합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장관 인선 등을 둘러싼 전국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장관 인선 또는 추경안 처리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 영수회담 과연 성사될까요? 우선 자, 여권에서는 정말 영수회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된다면 또 해법이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또는 그 G20까지 마치고 외교를 1차적으로 진행됐던 성과를 어쨌든 대통령께서 보고하는 것은 역대 정권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에서 마다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 문제나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야당 대표와 야당 당사를 방문해서 소통과 공감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마당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상춘제로 불러서 초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그때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고 야당 역시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뭐 바른 정당 같은 경우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입장이 또 달랐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대표는 좀 협조하는 분위기였지만 원내대표가 입장이 또 다른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제안이 좀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 야당 대표들이 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영수회담 물론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영수회담을 제안해 온다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걸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받는다 안 받는다 말하는 것은 뭐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영수회담이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카운터파트는 대통령이다. 이런 걸 좀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나 늘 영수회담 같은 형태의 어떤 모임이 있어 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일이 풀린 적보다는 꼬인 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건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실 화성 14호 그 발사 장면에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액체 연료 주입하는 과정을 미국이 상세하게 들여다본 것 같은 내용의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 간의 레이더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 가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었는지에 같은 정보사항을 야당 대표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것이지 뭐 TV를 통해서 다 어떻게 활동했는지 다 아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 하는 것도 좀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근데 김종래 교수님은 이게 여야 영수회담의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해법이 될 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여대 야의 구도도 복잡하지만 야대 야의 문제도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저런 실타리처럼 얽혀있는 사안들을 가서 어떻게 아주 공통분모를 찾아서 찾아낼 수 있을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갈등은 어떠한 것이며 또 그것이 또 다른 당과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야당이 아주 통일된 모두 의견을 같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최 대변인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그 두 차례 애국 순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소회라든가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뭐 조언을 듣는다면 듣는 이런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저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유인태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점수로 매기자면 C학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저 유인태 전 정무수석 사실 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근무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성격이나 스타일, 업무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 텐데 저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일 때와 또 대통령일 때는 또 아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이 다르겠죠,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을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인재를 잘 써서 국정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은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민정수석은 정말로 흠결이 있는 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은 걸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입장은 지금은 다르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다.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가 달라졌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 흠결,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국정 수행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눈높이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유인태 의원 전 정무수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과연 지금의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물론 야당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되고요. 저는 영수회담은 그중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 파국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의 도구였거든요. 대신에 해결의 해법은 뭐였느냐? 사전에 조율이 됐다. 조율이 되지 않고 야당과의 갈등만 그런 낳는 회담이라면 사실은 해도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사전에 조율이 되고 야당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에 그런 합치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명분이 있는 영수회담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꼬인 상황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이런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잘 설명하면서 더불어서 정치적 해법도 제시하면서 야당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이끌어낼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이런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상황 얼마나 꼬이겠습니까? 이미 출범한 지 2개월, 60일, 2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도 안 되고 있고요. 임명이 결국 50% 겨우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저는 얘기를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6개월이면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말 서둘러서 야당도 설득하고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되는데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얘기는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저도 좀 한 말씀. 네, 말씀하시죠. 난 그 유인태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인터뷰 내용이 참 아주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특히 청와대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참모들이 정말로 구구절절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줄을 쳐가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과 점수를 매기면 C학점이라는 거를 이 정무수석을 같이 했던 분이 얘기를 한다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다른 의도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이분들을 임명하려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바로 이런 눈으로 안 됩니다 소리를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인태 전 의원만 해도 원로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에 나서 있는 분들 말고 원로 그룹들의 의견들이 대체로 저런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의혹에 대해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3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면세점 비리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보이는데 우리 김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은 저희가 오늘 그 해당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 입장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찰 조사보다는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러니까 상임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국가 기간 동안에 위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 그러니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직 관세청장과 현직 관세청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특히 대통령과 최순실의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면세점 개입 네.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은 뭐 저 부분에 관해서 이건 뭐 해야 될 일 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당의 입장을 떠나서 이 롯데 면세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총선이 끝난 직후에 네. 롯데 면세점 직원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어요. 네. 그게 이제 롯데 백화점 직원들이 110명이고 그리고 면세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1000명 가까운데 이제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롯데 측 설명은 제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감사원을 통해서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야 정말 지난 정부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이 대목은 정말 좀 사법적인 이 분명한 그 책임의 추궁이 있어야 되겠다. 네. 특히 그 관세청 공무원들이 이 심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파기했다는 대목은요. 네. 정말 공직기강 차원에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와서 딸 정유라 씨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동안에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변호인한테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나타나서 엄마가 삼성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 이렇게 깜짝 증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정유라 씨가 변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저렇게 재판에 나타나서 저랬을까 하는 거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우리 김홍국 교수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유라 씨가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의 모든 재판의 증인이라든가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출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럼 더군다나 불출석 입장을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이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순실 씨 엄마가 삼성말을 내 것처럼 타라라고 했다는 거. 결국 삼성과의 관계에서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정유라 씨가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노예한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변호인 측과 사전에 사실은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누군가의 승합차에 탔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법정에 나타났다 이랬는데 변호인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조율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덴마크 있을 때나 독일 있을 때 전 과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정교한 틀들을 말을 했고 행동도 약간은 뭔가 어설프고 여학생 같은 그런 복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얘기들은 다 조율이 돼 있었고 변호인과 사실은 일치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었고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도 사실은 다 이미 조율이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 정유라 씨 측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게 뭐 특검의 출석 강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정유라 씨는 첫 출발 등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조율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판단합니다.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한 경위 같은 것이 드러나면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 13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과거사 조작 의도다 또는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걸 운운하며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관련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나 그거 쳐다보면서 처벌이 없다는 걸 느꼈어. 도대체 나는 검찰을 사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국정원이라는 것은 나는 이전부 들어와서 처음 봤어요. 검찰에서 현재 수사한 거 그 관련 자료를 내놔라. 검사 수사한 걸 재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권력의 일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또 국정원 개혁 발전의 적폐청산 TF를 만들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한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그럼 정치 보복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정원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13개의 적폐 리스트.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패널 여러분들께 판례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자, 국정원 TF 13개 조사 대상은 네모다 하는 건데, 우리 김 대변인 먼저.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조사하겠다는 게 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경위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국정원 요원 댓글 네. 사건, 그다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네. 그다음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사건, 박원순 문건 관련 의혹, 그다음에 자의 교수 사건하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그다음에 극우단체 지원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된 의혹하고요. 그다음에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찰 의혹, 우병우 밀착 의혹,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입니다. 이게 국정원이 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13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근데 저분들은 사실은 직접 그 일을 관여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정말 제자를 찾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은 가장 문제가 됐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사건을 조작했거나 왜곡시켰거나 그리고 피해를 준 사건이라면 지금 현재 이 국정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도 당시 상황이 어떻는지를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 문제와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편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당사자이긴 하지만 국정원 요원 감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기소해서 재판이 3년 넘게 진행이 돼서 2심에서 무죄가 판결 확정이 됐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정원의 개혁 과제 중에 실천하는 과정으로 놓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자, 근데 이걸 국정원이 다시 조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 국정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근데 그런 부분이 혹시 또 국정원의 다른 불신을 초래하진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을 해봐요. 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왜 외부에 알려지게 됐냐면은 그 국정원을 들어가려면 정말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국심도 갖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갖고 가신 분들이 국정원에 많이 취업을 하죠.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들한테 카페나 아니면 어느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댓글이나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맡은 소위 국정원 요원들이 외부에다 이것을 알리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정말 국정원이 정치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해외 정보를 정말 튼실히 수집하고 그다음에 대북 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제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안보가 튼튼하고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국정원 요원이길 바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부 정말 정치에 연관돼서 대통령이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그것 때문에 댓글이나 달고 있는 이런 국정원 요원들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이라도 저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보기 때문에 갈등은 그닥 크지 않다고 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네, 저는 다소 조금은 필요한 뒤돌아보기라고 했는데 이 얘기의 방점은 다소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뒤돌아보기라고 하는데 저의 강조점이 있고요. 이 얘기는 지금 물론 잘못된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MB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 기억이 흐려졌을 뿐이지 바로잡아야 될 일들 많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국정원을 개혁함에 있어서 1, 2, 3차장 체제로 가고 해외 차장, 뭐 북한 담당 차장, 방첩 차장으로 3체제 그 3차장 체제로 해서 이렇게 대외 정보라든지 방첩 정보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혁의 방향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13가지 과제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4차장, 감찰차장을 만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그 국정원의 개혁을 이 앞두고 그 앞에 너무 되돌아보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분노할 사건이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대단히 복잡하게 조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7월 사건인데 당시에 이 과정에서는 정말 그 전산실 팀장 직원 하나가 억울한 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 의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김 대변인한테 아까 했던 질문을 또 하나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조사 주체가 국정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을 조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 기관의 특성상 안에 내부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정보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자기 손을 자기가 그 손질하는 것 같은 행태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뭐 필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가능한 한 범위는 좁혀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우리 김호국 생각하고 교수님은 불법 적폐 확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 적폐 확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 정치부장하고 보도국장 하면서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들의 배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엄청난 사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 관련이라든가 또는 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사실은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했다. 그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청와대 경호실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도 전혀 그 부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동안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되고 궁금했지만 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다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국정원이 개혁되고 저는 국정원이 만일의 경우 이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도리어 정치 보복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국정원에게 도리어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정원이 정말로 이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말 팩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밝혀낸다면 앞으로 현대사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어땠습니까? 과거에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 중에 기밀 정보는 완전히 다 파쇄를 해서 그 기밀 정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모든 기록들이 현대사의 기록들이 파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절차는 필요하다. 대신에 그러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국정원에 있는 내부 직원들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의 국정원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던 데서 이제는 개혁이 될 수 있는 첫 단초를 마련할 거라는 점에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너무나 궁금하고 과연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불법이 많았다는데 과거에 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이런 부분들 다 흐지부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진실 속에 해결이 돼야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불법들 그리고 이런 이 탈법과 편법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국정원이 새롭게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요. 만약에 국정원이 제대로 못한다면 도리어 국정원이 또 다시 칼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역대 정부에서 봐도 국가정보원을 항상 새롭게 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새롭게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또 이제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을 조사하는 이런 모양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아마 웬만한 기자들이면 다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다르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정원의 적폐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국정원을 불신한 과거에는 국정원의 기밀비, 특수활동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그만큼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이 방첩 활동이라든가 또는 간첩을 막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더군다나 뭐 간첩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과거 뭐 1950년대, 60년대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17년이 돼가는 와중에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 국민들의 불신이 쌓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한 번쯤은 정말로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대신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김종래 교수님은 13개 조사 대상이 양날의 칼이라고 쓰셨네. 네, 아까 왜 홍준표 대표가 이 지금 권력이 이렇게 13가지를 하는 것은 권력의 이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국정원 TF팀을 구성한 쪽에서 볼 때는 권력의 이탈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력 이탈을 규명하고 어떻게 돼서 권력 이탈이 아닌지 긴지를 보라는 것. 또 하나는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냐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냐 논란이 있고 관점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선 저 13가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13개의 대상을 선정했는지 같은 것도 좀 투명하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투명하고 어떤 오버를 한다든지 의도가 보인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도 저건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나라고 규명이 되면 그건 대단한 계획이 되겠죠. 예컨대 관세청이 지금 롯데 면세점을 둘러싸고 저렇게 자료를 조작을 하고 탈락을 시켰다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보면은 저 국정원 TF팀이 이게 정한 아이템 중에서도 정말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성공을 하겠죠. 근데 반대가 돼서 어떤 정치적 동기로 충만해서 저 일이 진행되면은 그건 반드시 부모력이 돼서 돌아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교수 시절 언론에서는 이걸 살생부라고 표현하던데, 자, 문제가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하는 명단을 작성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패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느 분부터 우선 김 대변인 가장 먼저 하셨네요. 일단은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명단에. 저 당초 명단은 뭐 52명인가 됐었다고 하죠. 근데 일단 뭐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이야 뭐 크게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분을 그러니까 추천하면서 정말 뭐 극우가 아니다. 극우라는 단어가 다시 이제 뭐 재조명돼야 된다. 뭐 나치즘이나 파치즘이 아니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쨌든 저 자유한국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에 대해서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혁신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붙여서 친박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유석춘 위원장의 활동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 막 출범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어쨌든 친박과 갈등 요인으로 당의 갈등 요인으로 되게 좀 확산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혁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양산할 것이다. 저 명단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 의원님은 뭐지 물음표라고 한 게 제가 보기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간의 일인데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예전에 오랫동안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관찰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평가를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명단인지 이런 명단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힘있게 뭔가를 해낼 수 있을지가 꽤 의심스러운 그런 명단이다. 근데 저 관련 기사를 보니까 뭐 법안 제출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준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59명을 추렸고요. 그 중에서 26명이 이제 20대 국회에 살아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가버린 사람 빼고 나면은 21명인가가 18명 남았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현재 남아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염동연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의 협조적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자고 하는 법안에 서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마도 그게 아닌가 쉽게 보여요. 얘기하면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상임위원회를 같이 한다든지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운동권 출신이고 그 사람이 무슨 굉장히 보수적인 학사 출신이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추구하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법안에 나의 신념과 맞으면 동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이른바 살생부의 이름을 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름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새누리당이 추구한 중요 법안에 서명을 안 했다. 그걸 또 기준이 돼가지고 또 상당히 여러 명을 올리고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장치치고는 좀 허술하다. 뭐 이분은 사실 그 당시에 정치를 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선 자가당착이라고 쓰셨네요, 우리 김홍욱께서. 네. 과거에 이제 학자 시절에 했던 활동 아니겠습니까? 보수 학자로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이 했던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상대당 의원의 법안에 찬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그 분류가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었고요. 결국 그것이 지금은 도리어 현재 정당의 원내대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와 상당한 갈등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중요한 원내대표가 또 거기에서는 그 대상 의원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학자 시절에 했던 상황들이 지금 도리어 자가당착으로 발목을 잡고 당을 어지럽게 만든다. 사실은 유석춘 위원장이 현재 첫 출발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을 추구하고 보수의 가치를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과거의 자신의 이런 발언과 이런 활동 때문에 앞으로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벌써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벌써 이미 홍준표계와 비홍준표계의 갈등의 양산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의 자가당착적 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유석춘 위원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유석춘 위원장이 뭔가 당내 혁신을 하려면 사실은 뭐 살생부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뭔가 이 정도의 그 과거 행적을 보인 사람은 당에서 뭐 퇴출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도 또 사실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잘못된 보수,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았던 보수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다음에 친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다양한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친박 의원들의 상당수는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면서 친박을 청산한다는 목소리, 굉장히 유석춘 위원장의 목소리가 지금 혼돈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위원장의 메시지가 정치적 메시지가 정치 선수답지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은 유석춘 위원장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유석춘 위원장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 김종래 교수님은 용각산 명단이다 하는데 이 용각산이 뭡니까? 이소리도 아니고 저소리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이 문제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슨 명단이냐 아니냐라는 것이라 명단이라 하더라도 무슨 명단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작년에 4.13 총선 참패 직후에 철학이 없는 국회의원 정책 토론에 발제문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현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대표가 된 상황이어서 이거를 무슨 명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오히려 유석춘 위원장 머릿속에는 국회의원들을 보는 견해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 걸 하나를 뭐 보는 거 아닌가, 지금 변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보더라도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그분이 4.16 작년 총선 이후에 열거한 의원 중에 김태흠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있죠. 그렇죠. 염동열 의원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정우택 의원은 지금 원내 대표죠. 그러니까 지금 유석춘 의원이 자기가 저렇게 하는 의원인데 저기 가서 혁신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친박이냐 아니냐. 그럼 홍준표 대표 쪽에서 지금 발탁된 사람하고 최고위원들은 저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도무지 본인은 나름대로 학자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과학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걸 모르는 저희들이 보는 막연하게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들 볼 때는 저게 뭔지를 잘 몰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용각산 명단이라고 하고 나아가 유석춘 위원장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조치도 나는 보면은
이 혁신인지 저 혁신인지 용각산 혁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별 혁신의 성과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일관성이 없이 뭘 하려는 것에 대해서 잘 지금 뭐 친박을 어떡한다든가 박근혜 탄핵을 어떡한다든가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그런 과거 문제 얽매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저걸 혁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유지 고수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발언들을 해서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 네,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혁신 작업은 사실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혁신 과정을 밟아갈 것인지 그건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문제는 유석춘 위원장의 이념적 성향. 이것이 사실 당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먼저 소리를 내면 결국 굴림의 형태로 보이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소리 없이 그 안을 만들고 또 이것을 해가는 거지 먼저 소리를 내면 소위 어떤 굴림의 형태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뭐 아직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언급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 혁신은 소신껏 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래야지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특정 일부의 생각을 전체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 한국당 내 초선 의원들은 유 위원장의 극우적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좀 개념이 좀 불분명해서 우리 김은국 교수님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으니까 극우의 개념이라는 건 뭡니까? 이념적으로. 일단 극단적인 우파, 소위 말해서 좌파와 우파를 나눌 때 그러니까 우파와 극우는 어떤 구분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파라는 것은 좌우파의 진영 아니겠습니까? 특히 소위 말하는 보수의 가치 그리고 과거의 기성의 정치라든가 또는 기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우파적인 활동들,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신자유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나갔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상대를 배격하고 특히 과거에 뭐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신나치주의로 나간다든가 또는 소수자를 아주 배격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우리 국내에서는 또 지나치게 색깔론을 퍼뜨리면서 결국은 합리적인 우파 열려 있고 합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우파라기보다는 거기서 극단적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되게 그걸 이제 우리가 극우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주 국내에서는 소수라고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유석춘 위원장이 극우랑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이제 극우적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당내에서조차 무슨 자중질환 비슷하게 유석춘 위원장이 아무래도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과거사의 문제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뭐 촛불을 들고 나갔던 다수의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시점에 소위 말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 소위 말해서 북한과의 문제 또는 신자유주의 문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담론도 있지만 여기를 더 나가서 국민들 다수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과 상당히 배치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이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정말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시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예방 직후에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이 얘기하는 개혁 보수 중에 안보를 일단 접어놓고 보면 한 축인 경제 부분이 특권, 반칙, 횡포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 만들겠다 이걸 늘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이거와 맞닿아 있지 않느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다 못다 이루고 가신 그거 진보만 갖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보수 측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 네.
그 봉하마을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과 사실 뭐 바른정당이 맥이 다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저는 약간 색다르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 참배나 곤양수 여사 네. 방문하는 거는 일단 뭐 당 대표가 되신 분들이 다 예의를 갖출 때 하는 네. 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일환으로 다녀오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권과 반칙과 행포가 없는 그런 그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정말 현실로 된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하면서 일자리 문제 추경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을 좀 협조하는 것이 이 말을 책임지는 행동이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냥 참배해서 의례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가출범한 정부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또 이렇게 그 보수다운 보수로 가기 위한 바른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입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뭐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제 평가에는 조금 바이아스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저는 이해운 대표를 뭐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어울리지 않고요. 이해운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개혁적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이제 강남 3구의 핵심 서초의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시 아니면 전국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스스로를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말 부러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자기 소신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요. 뭐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운 대표의 저런 평가와 행보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뭐 저희가 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김종래 교수님께 바른정당 지금 이해운 대표의 움직임 지금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어떻게 긍정적인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게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그 특권과 반칙 없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얼마 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정당을 찾아가는데 더불어민주당만 찾아가고 다른 정당을 찾아가지 않는 모습과도 대비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보수도 저렇게 유연하거나 또는 파격적 행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건 좋은데 이게 차제에 좀 한 두 가지만 이 대표 쪽에다가 좀 말하자면 건의라고 할까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바른정당이 특권과 반칙 없는 정당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쭉 들어왔다가 다시 원대에서 열 몇 명이나 도로 탈당을 해서 돌아가는 그거는 무슨 원칙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 보면은 다른 보수 정당의 중진 여성 정치인과 대학교 때는 친구였는데 정치에 입문한 후 15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몸소 좀 해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와닿는 따뜻한 깨어있는 보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홍욱 교수님. 네, 저는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서로 만나서 성찰하면서 만나는 것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핵심 TK 고령층인데 바른정당이 저런 행보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그런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께 상당한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 정당들이 저렇게 서로 간에 오가면서 만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